고3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싸움을 말리던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교사는 항상 누군가한테 사과하고 있어요. 모든 선생님마다 다 수십 번씩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몇 번 했거든요, 사실은. 교사의 생존권을! 선생님께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다는 것이 너무 참담했고 무엇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죽음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가. 저희에게는 구명조끼가 없습니다. 교육은 줄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긴급신고 112입니다. 아, 사람 조회될까요? 여보세요?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세요? 아, 핸드폰 전화 안 받아가지고. 누가요? 남편이 핸드폰 전화 안 받아가지고. 지금 비장해 보니까 조금 유서같이 이렇게 종이 써놓은 게 있어가지고. 네, 위치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초등학교라고 있거든요. 중학교. 중학교요? 잠시만요. 끊지 마세요, 신고잡을. 네. 지난해 제주시 한 중학교의 3학년 담임이었던 현승준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다. 아내는 지금도 그날을 기억한다. 남편이 저녁에 이제 집에 왔대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나 이제 5분 안에 집에 가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했더니 아니 자기 바빠서 학교 바로 가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10시, 11시가 돼도 안 돌아가니까 제가 전화를 몇 번을 해도 안 받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제가 차 운전해서 남편 이제 교무실로 갔는데 사람은 없고 책상에는 이제 종이가 놓여 있는데 읽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자기 다시 태어나도 저랑 결혼하겠다. 얼굴 보고 가려고 했는데 못 보고 가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의 마지막 장소는 학교였다. 남편이 갈 데도 없이 그냥 학교 집 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학교에서 좀 자기가 마감을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현승준 선생님은 버티는 사람이었다. 기간제로 4년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임용시험 봐가지고 이제 정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4년 기간제 할 때 거의 서너 시간 쪽잠 짜가면서 일했어가지고 이제 나이 어린 선생님들 보면은 되게 잘 챙겨주고 싶다고 자기가 부장이지만 거의 스스로 다 업무를 또 도맡아 하셨더라고요. 적임자가 마땅치 않아 이미 2년간 학년부장을 맡아온 현승준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3년째 학년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현승준 선생님은 평소에 일이 많다고 직접 내색하거나 불평하신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고입이라는 그런 제도도 있고 해서 애들 출결이 기본이기 때문에 남편이 이제 그거를 담임으로써 이제 학생이 오지 않으면 아침마다 이제 학생 집이나 보호자나 이렇게 학생한테 전화를 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의 설득에도 학생은 계속 결석을 했다. 그즈음 교내에서 발생한 흡연 사건. 선생님이 출결 지도하던 학생도 포함돼 있었다. 교내 흡연 사건은 몇 년 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터라 밖에서 떼거리로 흡연을 하는 것은 물론 학교 안에서까지 흡연을 하는 학생들을 보며 교사들은 모두 크게 당황했습니다. 중압감 속에서도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학생을 바로잡으려고 거센말도 했다. 그날 이후 민원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날 저희 남편 퇴근해갖고 쉬고 있는데 거의 이제 8시, 9시까지 이렇게 계속 그날만도 12통인가 이렇게 전화가 시달렸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한테 교육청에 신고하겠다 이러면서 남편이 이제 조금 지나서 저한테 와서 신고했다고 한다고 그때 남편 표정이 되게 좀 넉넉한 표정처럼 이렇게 동료 교사들은 선생님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로 옆에서 봤는데 고인은 크게 충격을 받은 듯 표정이 일그러지고 넋이 나간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한 놀람을 넘어서 지도자로서 근본적인 무력감과 좌절을 느끼고 계셨다는 것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사망 전후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다. 사망 전주에는 얼굴이 심하게 시커멓게 보일 정도로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과도한 서두름과 초조한 모습은 이제와 생각하면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선생님은 병가를 요청했다. 그러자 학교 관리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병가 얘기 들었는데, 선생님 내 생각에는 만약 병가에서 그냥 빠져버리면, 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냥 통도 있고 하니까, 예. 아, 그래. 근데, 아니, 학부모가 이게 따지는 걸 해결한 다음에. 예, 그거 해결할 겁니다. 예. 한 다음에 병가를 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 학교도 처음 겪는 혼란이었다. 선생님은 끝내 병가를 미루고 학교로 오겠다는 학생 가족을 기다렸다. 그리고 선생님은 계속 사과를 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더 이상 아이에게 관여하지 말라는 요구였다. 한송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밤낮, 심지어 새벽에도 연락이 왔고요. 주말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민원 자체의 내용이 세다 안 세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요. 애초에 그 행위 자체가 악성 민원입니다. 반복적으로 퇴근 시간 이후 밤낮, 새벽, 주말까지 연락이 온 자체는 그 행위 자체가 일단 불법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밝혀달라! 밝혀달라!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선생님도 사람입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교육청도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선생님은 사망하기 전 학생 가족과 수십 차례 통화를 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녹취를 하지 않았고 학생 가족이 제출한 휴대전화에도 통화 녹취는 남아있지 않았다. 유족은 경찰에서 파일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인원이 있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런 무슨 대화들이 오갔는지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포렌식을 해보고 나오지 않는다면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예 시도조차 안 한 채 그냥 삭제된 잔존하고 있는 녹취록만을 기준으로 불송치를 했다라는 거죠. 지방교육을 총괄하는 당시 교육감은 문제의 민원이 접수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했다. 3월부터 이렇게 민원으로 고통받아왔다는 사실 인지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이 있었느냐 하는 게 궁금한 거예요. 저도 그게 상당히 궁금하고 내까지 대화를 교육감님이 궁금하시면 어떻게 정말 궁금해요. 아셔야지. 궁금한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진작에 알았으면 이 일이 안 나지요. 아니 제가 궁금한 안타까운 점은 건 이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가만히 있을 리가 아니요, 없죠. 민원 받은 이후에 보고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보고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몰랐죠, 그 사실을. 그러면 뭔가 이 그걸 알면 시스템이 잘못돼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육감님,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얘기를 하는 이상 알 방법이 없죠. 이게 앞으로는 맹점이 바로 그겁니다. 교육감님, 그걸 좀 앞으로는 고쳐주세요. 너무 잘 알고 네. 우리 백연일 요즘 한 3번째 만나죠 지금. 네네. 국정감사에서도 뵙었고 방에서 찾아가 뵙었고 한데 오늘은 좀 무섭네요. 유족의 의문을 뒤로하고 경찰은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수사 결과입니다. 민원 제기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어 피의 혐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틀 뒤 제주교육청도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 결과를 본인이 열고 닫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가족에게 사람이 있는데 닫으려고 하세요.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하나도 거치지도 않고 날짜도 유가족에게 전혀 안내하지도 않고. 선생님이 숨진 지 5달 만인 지난해 10월. 교육청은 학생 가족의 반복된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그러나 책임을 진 건 학교 관리자 2명뿐. 그것도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이었다. 취재진은 교육청을 찾아갔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사람이 죽었는데 뭐 어떤 책임을 진 사람이 없어서 일단 교장, 교감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는 뭐 따로 내부에서 뭐 징계라든지 감사라든지 그런 걸 받은 사람은 없는 것이죠. 동규청 말씀하십니까? 네네. 그거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교에서 일어난 사항이라 가지고 네네. 학교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건이라 가지고 우리가 그 민원을 접수하면서 그 민원을 뭐 제때 이제 보내지 않았든가 민원을 그냥 처리 안 했다 하면은 이제 관련이 있지만은 예,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 과정에서는 그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예, 본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결 같아요. 민원은 기관이 책임진다.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한다. 아무도 책임 안 졌어요, 학교에서. 그럼 교육청의 과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육청 과실이 없대요. 아예 교육청 언급조차 없습니다. 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취재진은 학교를 찾아갔다. 선생님 찾아왔는데 혹시 자리에 계실까요? 출장 가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가 좀 어려우시단 말씀이신가요? 죄송합니다. 보호자 측은 인터뷰를 거부했다. 선생님에 대한 갑질은 없었다는 입장만을 전해왔다.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한 교사의 불운이 아니다. 교사라면 누구나 현승준 선생님에게서 자신을 본다. 토요일 새벽 2시에 아이가 사라졌다는 걸 발견한 뒤로 저에게 찾아달라고 연락을 주신 분도 계셨고, 아이가 스크래치가 났다, 그럼 상처난 것을 왜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민원들은 정말 많이 봤죠. 사실 이러한 악성 민원을 안 들어본 선생님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남일 같지 않음과 더불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내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가 너무너무 커서 3년 전에는 23살 선생님이 학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이틀 전 자신의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당일 한 학부모는 교사에게 수차례 전화한 것으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엄청 화를 내셨다라는 내용과 개인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 불안해했다는 점도 동료 교원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년차 신임 교사가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을 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사실에 교사들은 분노했다. 반성하라! 반성하라! 네가 장관이야? 반성하라! 고인 모독한 거 사과하십시오. 왜 추모하는데 저희가 징계를 받습니까? 30만 명의 교사들이 교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거리로 나왔던 2023년 서희초등학교 사건. 그 후 교실은 어떻게 변했을까?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단위 학교의 대응 역량과 대응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서희초 사건 이후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다. 보호자는 교사의 교육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민원 처리는 학교장이 담당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법에 들어왔다. 가장 문제였던 민원 대응 대책도 마련됐다. 교사가 악성 민원을 혼자 떠안지 않도록 학교 관리자가 민원을 대신 맡는 민원 대응팀을 만들었다. 그 뒤 현장의 선생님들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는다고 느끼고 있을까? 민원 대응팀이 있다는 걸 저희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걸 아시게 된 게 언젠가요? 민원 대응팀이 있다는 걸 아시게 된 게? 오늘이요. 오늘 인터뷰를 위해 찾아보시는 과정에서 전국 교사 10명 가운데 3명은 민원 대응팀이 있는지도 몰랐다. 왜 학교에 주차를 해야 되느냐? 그럼 만약에 선생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은 그럼 그 민원 대응팀이 있다는 걸 모르면 거기 당연히 접수를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제 교사 개인이 민원 처리하고 있어요. 법이 정한 민원 책임자는 학교 관리자, 즉 교장과 교감이다. 그러나 교육부 조사에서 민원 대응의 주체가 교장과 교감이란 응답은 17.3%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전국 학교의 99.9%에 민원 대응팀이 설치됐다고 했다. 그렇다면 일선 학교의 민원 대응팀은 악성 민원을 제대로 막아내고 있는 걸까? 시사기획창 취재진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의 2년치 민원 대응 내역을 확보했다. 전국 단위 기록이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2년간) 전국 초중고에 접수된 민원은 모두 13만 4천여 건.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은 부산. 전체 절반이 넘는 7만 7천여 건이었다. 그 뒤를 이어 충남과 경기에 민원이 몰렸다. 그런데 가장 민원이 적었던 대전은 2년간 429건에 그쳤다. 같은 기간 민원 대응팀 활동이 무려 180배 차이가 난 셈이다. 취재진은 이 격차가 왜 생겼는지에 주목했다. 학교별로, 지역별로 좀 편차가 너무 큽니다, 이게. 이런 거는 사실 좀 비정상적인 숫자거든요. 왜냐하면 지역별로 기준이 똑같아야 지역별 비교로 의미가 있는데 그 기준 자체도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역별로 이 민원의 정의가 다 달라요. 어떤 기준 자체가 좀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생긴 현상으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무엇을 민원으로 세는지도 제각각이었다. 가장 민원이 많았던 부산 지역은 각종 재증명 발급까지도 학교 민원으로 잡았다. 학교 입장에서 이거는 민원이니까 체크해야지 하면 숫자가 늘 수 있을 거고 체크하지 말아야지 하면 숫자가 없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게 지금 현재 뭐 처리 대장을 쓰고 뭐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그런 졸업 대장을 떼거나 학교에 대해서 무슨 재학 증명서를 뗐더니 그건 기록이 남아요. 그런 숫자를 여기다가 적어준 학교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성 특이 민원 이런 거랑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네요. 이런 부분은. 네네네. 가장 민원이 적었던 대전에서는 홈페이지 등에 남아있는 기록만을 민원으로 집계했다. 누리집이나 이어드림으로 접수할 수 있잖아요. 공식 네. 채널을 통해서.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들어온 접수 민원 위주로 조사를 했습니다. 기억으로만 막 상기해서 제출은 사실 자료는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카운팅하지 않았습니다. 그 민원의 의미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거는. 정작 대응팀이 얼마나 많은 악성 민원을 막아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했다. 강원도 교육청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자료가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가 민원이라 정의하기에는 상담부터 시작해서 시설 민원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있어서 민원이 어떤 걸로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고 학교가 민원을 갖다가 접수하고 관리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잘 돌아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 정부 예산도 인력도 전무했다. 교육부에서 예산이 나오거나 뭐 행정적으로 지원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네, 예산이나 행정적 지원은 없고요. 일단은 그 구성 자체를 학교 그 교직원에서 구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 대응팀의 구성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만약 그 3명만으로 구성이 된다면 그 민원 대응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합니다.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교육부 장관이 계획을 수립을 해라. 그다음에
교육감은 거기에 따른 이제 실행 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걸 해놨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는데도 이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그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예산을 제대로 지원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인천 강화의 한 중학교. (23년) 차 체육교사 임지은 선생님은 올해 3월 이 학교로 직장을 옮겼다. 공간으로 나와야지, 공간으로. 자, 다시. 이 학교에 오기 전 임지은 선생님은 교권 침해 피해를 인정받았다. 시간이 오래돼서 가물가물하기도 해요, 이제는. 그래서 일지를 계속 작성하고 있었는데 2023년 11월에 어머님이 이제 교장실로 말씀 없이 그냥 오셔서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국민신문고에 이제 2023년 12월 정도에 이제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너무 허무맹랑해가지고 제가 너무 모욕적이라더라고요. 반장 자격이 없다. 뭐 무건수행을 시켰다. 근데 그건 그 아이가 하도 수업 시간에 에너지가 강해서 저랑 합의한 내용이에요. 수업 시간만큼 우리 이게 딱 일주일만 우리 지영이 한번 있어 볼까? 라고 했는데 그게 강제적으로 시켰다고 그렇게 또 탈바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권보호회를 열어달라고 했죠.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교육청 기구다. 위원회는 임 선생님 사건을 심사했고 3개월 만에 교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학생 보호자에게 사과하라고 통지했지만 아직까지 사과는 없다. 교권보호회를 열어도 구속력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효과가 없습니다. 서면사관과 뭔가 그런 그 조치를 그 학부모님한테 줬던 것 같은데 저는 서면사과 받은 적 없고요. 그냥 말뿐이고 구속력 아무것도 없고요. 예. 차라리 그럴 거면 교사들 2번 죽이는 거거든요, 그거. 현행법은 교권을 침해한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국교육청이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 이 경우에는 학부모가 안 지켜도 문제가 없다. 특별히 제재 조치를 할 수가 없죠. 네. 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학부모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님을 적으로 만든다는 자체에 대해서 조금 죄악시, 심하게 말하면 좀 죄악시 하시기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교사 선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교사들 스스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 것을 주저하기도 한다. 자칫 더 큰 화살이 돼 돌아오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교권위를 개최를
신청을 하시고 이 교권위 개최가 반복되다 보면 아이에게 어쨌든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이제 아동학대로 응수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권위를 취하하지 않으면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 그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구조인데 해당 선생님, 그다음에 교감, 교장 이렇게 세 분을 같이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임지훈 선생님도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다. 처음에 보셨을 때 2024년 2월 초중 정도에 제가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이미 경찰서는 그 학부모님이 녹음을 해서 간 상황이라 저를 되게 일단 그런 교사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결론은 혐의 없음. 1년 10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었다. 그러나 학부모는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번 일단 신고 접수만 되면 그러면 교육감이 의견 제출을 했는데도 경찰 단계에서 이제 조사 수사 착수만 하면 무조건 검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6개월, 1년 그 이상이 걸리는 이런 과정이 되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우리 선생님들은 해당 반이나 그다음에 담당 과목의 교육에 있어서 큰 차질이 생기는 건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도 학습권에서 상당한 정도 이제 침해를 당하게 되죠. 그다음에 그런 일을 이제 장기간 동안 겪게 되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그런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그런 상황들에 놓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 선생님은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생겼다. 예, 초에 상담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가 제가 죽을까 봐 옆에 따라다녔어요. 제가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몇 번 했거든요, 사실은. 예, 굉장히 힘도 없고 밥맛도 없고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렇죠. 16년 전이니. 이때는 정말 바쁘게 지낸 것 같아요, 한참. 선생님들은 교실이 예전과 사뭇 다르다고 했다. 10년 동안 많이 달라졌죠. 뭐 교육부 장관님, 뭐 대통령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뭐 하지도 않았는데 아동학대를 신고를 당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손발이 묶이는 거고 마음에 이제 손과 발도 묶이는 거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현장 분위기가 선생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참교사는 단명한다라고 하는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결정적인 이유는 선생님의 근한은 점점 없어지고 책임이 많아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도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다해야 되고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는 그런 학부모가 있으면 단 한 명이 있으면 100명, 1000명 중에 단 한 명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022년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 체험 학습을 간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다. 법원은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가 학생들을 인솔하면서 한 번만 뒤를 확인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1심은 유죄, 2심은 형의 선고를 미루는 선고유예.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건 지나치다는 판단이었다. 이 활동으로 하지만 교사들 사이에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공포심이 생겨났다. 학생을 인솔하며
수많은 변수와 올해 서울시 초등학교 가운데 현장 체험 학습을 실시한 곳은 총 156곳. 서울시 초등학교 중 26%다. 99%가 현장 체험 학습을 갔던 2023년에 비하면 급격히 줄었다. 그리고 올해 4월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현장 체험 학습이 소환됐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우리 교육부 장관님, 요새 그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대요? 네, 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되죠. 네. 다음 순서로 말씀드렸던 우리 대통령 발언 며칠 후 와 계신가요?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단체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현장에선 교사들의 작심 발언이 이어졌다. 현장 학습 저 1년에 8번씩 갔던 초등교사입니다. 학생들과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 재작년부터 현장 학습 보이콧했습니다. 저는 날짜까지 기억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초등교사 우리 동료 교사께서 유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현장 학습을 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 현장 학습 강제하지 마십시오. 교육 과정을 짜는 건 우리 교육 전문가인 교사에게 있습니다. 절대 강제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 세 가지 지켜주시면 시사기획 창은 교육부 장관과 그날 목소리를 높였던 교사 둘 모두를 만났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교사로 10년 재직했고 지금은 초등교사 노동조합 위원장 강석조입니다. 양쪽의 인식 차이는 컸다. 국회를 통해서 교권 5법이 개정됐고 이후에 이 법에 대한 보완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나 생활지도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은 일정하게 마련됐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당한 교육 활동이 면책된다고 하면서 되게 편히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3년 전 그 법이 바뀌고도 전혀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 정당한이라는 단어 결국 법원 가서 판결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늘 모든 걸 이게 법으로 제도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조금 시간이 걸려도 문화적으로 같이 공동체의 힘으로 이걸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게 바람이긴 한데 작년에 극단적인 아주 비극적인 일까지 생겼는데도 문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건 너무 유토피아적 발상이라 생각을 하고요. 강력한 특이 민원, 선생님들을 괴롭히고 학생들을 수업할 수 없게 만들고 학생들까지 선량한 대다수의 학생들까지 피해가 보는 이런 특이 민원에 대한 해석까지는 반드시 법적 제도 장치가 필요합니다. 올해 학교의 민원 창구를 단일화하고 민원 대응 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1월 달에 발표를 했고 다만 학교 현장에 안착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 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밀한 제도는 지금껏 제대로 갖춰본 적이 없었다는 게 교사들 목소리다. 실제로 학교 안에 갇힌 민원 대응팀은 끝내 악성 민원 앞에 선 교사를 지키지 못했다. 민원 대응을 아예 학교 밖, 중립적 제3지대로 끌어내자는 해법이 나오는 이유다. 학교가 교육 활동에 써야 될 교육적 에너지를
그거 처리하느냐고 쓰느니 제3자 또는 외부에서 객관적이고 조금 중립적인 시각에서 한번 조정해 주거나 판단을 해주는 게 훨씬 수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외부 기관들을 두고 좀 도움을 받는 조정이나 중재나 아니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기구를 두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교사 개인이 떠안지 않아야 한다. 국가가 책임지고 무엇보다 시급한 건 법의 심판대에 무분별하게 오르는 교사들을 구하는 일이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 제출한 사안에 대해서 검사로 의무송치하도록 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는 시급하게 도입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체계를 정비해 놓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거는 정말 교육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줘야 돼요.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 피해가 교육활동 침해를 당하면 그러면 그 반에 일단 수업부터도 안 되죠. 교육부도 고민 중인 제도적 방안이 있다. 교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면 학생 생활기록부에 그 사실을 남기자는 것이다. 학교폭력처럼 입시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즉각 효과가 예상되지만 교사들 사이에서는 회의적 목소리가 나온다. 손쉽고 강력한 제도 하나로 교육계와 학부모가 스스로 변화할 기회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선생님들께서 지금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 게 선생님이 어떻게 학생을 신고해라는 그 분위기 속에 멈칫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기재까지 된다고 하면 더더욱 나를 역으로 고소하거나 역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는 제도는 없다. 분명한 건 정밀하고 단단한 제도를 차곡차곡 쌓아 올릴 때 비로소 인식의 전환도 싹튼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의 기본은 그냥 예전과 동일하게 선생님하고 아이들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 대부분의 일상적인 상황인데 자꾸 이런 게 생기면 그게 주는 이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 처벌과 이런 쪽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 법에서도 사실은 소년법이 있는 이유는 그냥 그건 처벌 위주가 아니고 교화나 재사회화의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게 교육적으로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딱 기록에 남는 거가 조금 교육적으로는 어떨지 고민이 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분쟁이 발생하거나 불만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사법화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화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가면서 서로 문화 자체를 변화시켜서 해결을 해야 할 문제들인 것으로 보이고 저는 교육청이나 교사들이 노력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거, 법률적으로 보완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지점이지만 이제 학내 문화 자체가 그냥 조금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특수하지 않습니까? 학생들하고도 활발하게 교류가 일어나야 되는, 학부모하고도 교류가 일어나야 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벽을 쌓았다고 하면 이게 교육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단절의 방식으로 가는 게 이게 정말 흔히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이런 식의 대책인가, 이런 거에 의문이 있죠. 학부모와 학교 문화를 같이 어떻게 만들어내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학부모들이 조금 학교에서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점점 더 폐쇄적으로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 상담이 원래는 학기 초에 늘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고요. 그리고
공개 수업 이런 것도 다 없어졌고요. 학부모회 활동이라든지 학교 운영위원회도 상당히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굉장히 뭔가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참여가 많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한번 학교별로도 소통이 필요하고 전국적으로도 뭐 간담회라든지 토론회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단을 지키다 우리 곁을 떠나는 선생님들이 늘고 있다. 그래도 그 자리에 서려는 이들은 여전히 뒤를 잇는다. 근데 왜 선생님이 되고 싶으셨어요? 왜? 사실 들어보기 전에도 좀 이제 교사라는 직업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생에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영향을 주는 사람에 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좀 두렵기도 많이 두려웠는데 근데 그만큼 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교사가 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많은 영향을 미치셨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제 미래라고 생각하면 겁이 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아이들은 아직 착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약간 학생들이랑 잘 어울려주고 놀아주고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요즘은 사실 뉴스 보면 좀 흉흉하잖아요. 네. 그런 뉴스 볼 때마다 좀 불안하진 않으세요? 좀 그래도 학생들 별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대화를 통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들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을까?